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40대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제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늘 제 남편을 만나서 제 인생이 활짝 폈다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남편을 만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 재원 엄마 정말 닭살이다, 닭살이야. 아니, 애들이 이만큼 키워놨는데 아직도 남편이 그렇게 좋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거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결혼한 지 15년이 됐으면 그건 그냥 가족이지, 가족. 어떻게 아직 사랑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이거 완전 연구 대상감인데? 주변에선 그쯤 됐으면 남자 여자가 아니고 그냥 가족 아니냐며 지지고 볶고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대체 뭐가 그렇게 좋냐고 절 놀려대곤 하지만 사실 제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결혼 전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이란 울타리에서 보호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라리 고아였다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한 적이 많았죠. 만약 그랬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지기라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에겐 양친이 다 있었고 그래서 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부친도 모친도 서류상으로만 핏줄일 뿐 자식들에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죠. 아빠란 사람은 노름으로 돈 다 날려먹고 일찌감치 집을 나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엄마란 사람은 그런 아빠가 집 나가니 자기도 덩달아 저희 두 자매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던 사람이었거든요. 엄마마저 집을 나가고 나서 저희 자매는 외할머니가 돌봐주셨어요. 그렇게 외할머니와 함께 살긴 했지만 외할머니는 아프시다 보니 우리를 돌봐주긴커녕 본인 거동도 힘드신 분이었죠. 그 덕에 전 아프신 할머니의 어린 동생까지 챙겨가며 중3 때부터 소녀가장 노릇을 해왔고요. 그 탓에 전 항상 가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제 열등감을 들키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왔죠. 늘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말하자면 제가 어린 시절 너무 부러워하던 그런 가정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대단히 부유하거나 잘난 집안이 아닌데도 너무너무 화목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가족도 없이 자랐다고 혹시라도 싫어하시거나 못마땅해 하시면 어쩌나 걱정도 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어머님께서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마음이 놓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내가 또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있잖니. 중요한 건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지. 난 유진이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우리 가족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제 우리가 너희 가족이 돼줄 테니까 아무 염려 말아라. 시모, 시부, 시누이까지 남편의 가족들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너무 잘 품어줬어요. 결혼식 할 때도 저를 많이 배려해줬죠. 너무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결혼에 초대할 가족이나 친척도 딱히 없었거든요. 그때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친조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어린 나이에 우리 두 자매만 남겨두고 나간 데다 형제들에게 돈 빌려 갚지도 않고 잠적해버린 부모란 사람들 덕에 친척들은 저희랑도 별로 연락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결혼 전부터도 늘 걱정이 많았어요. 결혼식 하면 부를 친척도 별로 없는데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되나, 입장할 땐 누구 팔짱을 끼고 들어가야 하나. 우리 며느리 손은 내가 잡고 들어가면 안 되겠니? 난 결혼식 할 때 딸내미 손잡고 걸어가 들어가 보는 게 늘 소원이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저러고 결혼 안 한다고 하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남편이 그런 제 사정을 잘 전달했는지 시부가 제 팔을 끼고 입장도 해주고 일부러 저를 배려해 작게 결혼식 하자며 아주 가까운 친척들만 부르고
제가 혹시나 마음 상하지 않게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주는 집안이었죠. 15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저희 남편과 저는 싸워본 적도 별로 없었어요. 성격이 급한 제가 와다다 쏘아붙여도 남편은 함께 맞받아치는 대신 늘 느긋하게 당신 말도 일리가 있다며 조곤조곤 짚어주는 사람이라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 상대하며 살아오다 보니 싸움닭이 돼버린 제가 남편을 만나고는 아주 순한 양이 됐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오늘 저녁 엄마 말고 아빠가 해주면 안 돼? 맞아. 나 아빠가 만들어주는 피자 먹고 싶은데. 니들? 맨날 아빠가 만든 것만 좋아하고 엄마 진짜 서운하려 그런다? 미안 엄마. 근데 아빠가 만들어주는 게 더 맛있는 걸 어떡해. 원체 가정적인 데다 결혼 전부터 조카들을 유난히 예뻐했던 남편은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잘했어요. 그 덕에 아이들은 다른 집들도 다 아빠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고 아빠가 더 청소며 집안일을 잘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자랐고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간지럽게. 오늘 문득 애들이랑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걸 보는데 눈물이 찔끔 나는 거 있지. 사실 난 어린 시절에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다른 애들은 다 가진 그 흔한 정상가족 하나도 왜 나한텐 허락되지 않는 걸까? 세상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 그렇게 늘 원망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뒤늦게 모든 행운을 다 몰아주려고 그랬나 봐. 그때 못 받았던 복을 이제야 다 받나 봐.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에 나한테 이런 가정이 생겼어. 서로 맞벌이하며 많지는 않지만 차곡차곡 저축해 나가고 아이 둘도 대단히 똑똑하거나 뛰어나진 않지만 착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저에겐 큰 걱정도 시련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14주년이 되던 해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발. 태준이네 가족이 나 꼭 오라고 했단 말이야. 직접 초대도 해줬는데 안 가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안 그래? 그럼 할머니 생신은? 그건 초대 안 받았어? 우리 다 같이 할머니 생신이라 모여 식사하기로 했는데 너만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어차피 할머니 생신은 수요일이잖아. 내일은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만 하는 거고. 우리 학교랑 할머니 집이랑 더 가까워서 맨날 거기 들렀다 오는데 수요일에 내가 할머니 집에 가서 축하드린다고 하면 되잖아. 응? 엄마 제발.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물놀이 다녀오게 해줘. 너 왜 이렇게 때가 늘었니? 응? 전엔 생전에 안 그러더니. 됐어. 그냥 보내줘. 이 녀석 말대로 엄마야 늘 자주 보는데 뭘. 시모 생신기념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빠지고 친구 가족을 따라 물놀이를 다녀오겠다는 아들을 좀 나무랐고 결국 아들 말을 들어주게 됐지만 이후 내내 마음이 찜찜했죠. 그런데 그게 예상치 못하게 천만다행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다름 아닌 교통사고 때문이었죠. 가족 식사를 마치고 다녀오던 길에 남편과 저, 딸, 저희 세 식구가 탄 차가 졸음운전 트럭에 부딪히면서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거였어요. 아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던 이유는 사고가 나면서 운전석과 그 뒷좌석이 제일 크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죠. 운전석 바로 뒷자리는 늘 저희 아들이 타던 자리였거든요. 만약 이 뒷자리에 누군가 탑승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불행이 닥친 와중에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하지만 어쨌거나 나머지 세 식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동안 입원을 해야 했고 가장 크게 다친 건 저희 남편이었어요.
저와 딸이 탄 오른쪽까지는 직접적으로 해당 사고 차량과 부딪힘이 없어 몇 주짜리 골절과 타박상 정도에 그쳤지만 남편은 피해가 컸죠. 결국 남편은 장기 입원을 해야 했고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옆에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우리가 걱정할까봐 오히려 씩씩한 척을 하고 아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처럼 농담을 하며 저희를 안심시켰어요.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남편은 복직도 하게 됐고 그렇게 다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죠. 그리고 남편의 복직 후 처음 맞는 남편의 생일날 저는 남편의 회사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 겸 직원들 도시락을 싸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언니, 그 회사 대표 되게 싫어하지 않았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웬 도시락? 대표는 지금도 별로야. 근데 그 이 말 들어보니까 그래도 회사 직원들은 배려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 대표는 대표고 직원은 직원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회사 다닌 지도 꽤 됐고 복직까지 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나름대로 서프라이즈지 뭐. 근데 이런데 막 갑자기 도시락 싸들고 가고 그래도 되나? 괜히 뻘쭘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에이, 서로 각 잡고 막 일만 하는 대기업이나 근무 인원 엄청 많고 그런 곳이면 나도 이런 생각 아예 안 하지. 근데 여긴 그냥 작은 중소기업이기도 하고 전에 너희 형부한테 듣자하니 종종 비슷한 경우들도 있더라고. 신입이 입사했다고 남자친구가 간식 싸들고 와서 같이 맛있게 먹었다, 분위기 좋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도시락 싸들고 온 적도 있다고 하고 뭐 그렇게 대충 가족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생각했지 뭐. 야, 근데 이 정도면 대충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 미역국, 갈비찜, 잡채, 월남쌈, 양배추전, 샐러드에 과일도 3종류. 와, 이 정도면 언니 거의 도시락 업체를 차려도 될 수준이야. 그래도 남편 회사 사람들이라고 신경 좀 쓰셨나 봐. 우리 먹는 것보다 완전 고급으로 다 준비를 하셨네? 신경 쓰이지 당연히. 자, 다 됐다. 그렇게 열심히 도시락을 싸가지고 남편 회사로 향했죠. 동생이 도와준 덕분에 수고를 좀 덜었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전화 한번 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 형부 지금 일하고 있나 보지 뭐. 그냥 한번 올라가 봐. 그래야겠다.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같이 들어줘? 아니야. 너희 언니 가진 건 힘뿐이잖냐. 그렇게 도시락을 챙겨 남편 회사로 올라갔죠. 점심시간을 15분 정도 남겨둔 시간이라 아직 업무에 한창인지 회사 안이 조용하더라고요. 발걸음도 조심스레 내디디며 남편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대표실 문이 빼꼼 열려있고 그 안에서 남편과 대표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업무 얘기를 나누는 모양이니 잠시 기다려야겠다 싶어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됐죠. 그런데 어째 대화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내 구두 그거 그래봬도 한 200 하는 거야.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닦으라고. 그리고 이런 일 시킨다고 혹시 속으로 궁시렁거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리 없겠지? 아닙니다, 대표님. 궁시렁거리긴요. 양심이 있으면 그러진 않아야지, 최소한. 내가 이런 일이라도 하게 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사무직이라고 해도 일이란 게 꼭 앉아서 8시간 내내 컴퓨터만 쓰는 게 가능해 어디? 일하다 보면 다리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다른 직원들이 너 하나 때문에 힘들다고 어찌나 호소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막말로 너 같으면 안 그렇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러고 휠체어 신세 지는 놈 하나 옆에 있으면 내내 신경이 쓰이지. 뭐 하나 제대로 혼자 할 줄 아는 게 있겠냐 이 말이야. 너 다른 직원들은 너한테 잘하고 나이스한데 나만 너한테 지랄 맞게 군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야.
나야 앞에서 대놓고 말이라도 하지. 다른 직원들은 그것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와서는 나한테 다 얘기한다니까? 저 새끼 언제 자르냐? 불편해서 같이 못해 먹겠다 그런다니까? 근데도 내가 너 안 자르고 계속 써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네가 사람이면. 예, 그렇지 않아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직시켜주신 것도. 마음으로만 그러면 무슨 소용이야. 감사하면 감사 표시 정도는 최소한 해야 하는 거지. 대표는 남편을 계속 조롱해댔고 그러다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구겨졌는지 그걸 또 문제 삼아대더군요. 인상이 또 왜 그러냐? 너 또 뭐 몸 불편한 것 좀 갖고 인권 운운하면서 대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아니, 요즘 인간들은 진짜 PC다 뭐다 인권이 어떻다 저렇다 뭐가 그렇게 바라는 게 많고 배려해달라고 하는 게 많은지 그런 게 다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아는 것들이라니까. 세상에 어쩌다 이런 찌질이들 말을 다 들어주는 곳이 됐는지.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는 거라고, 발전이. 회사란 데가, 사회란 데가 뭐야? 서로 무한경쟁 사회 아니야?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고 각자가 부품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럼 그만큼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한 거고 아니야? 근데 그 성과를 못 내는 놈이 있다? 그걸 내가 대체 왜 봐줘야 돼? 심지어 경력까지 해가면서? 너도 명심해. 인권 운운하면서 네 권리 내세우기 전에 네가 제대로 네 의무는 다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여기는 회사야, 회사. 복지관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무슨 인권단체도 아니고 자기 역량은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회사라고. 내가 뭐 신부도 아니고 수녀도 아니고 회사에서 뭐를 봐주길 원하는 거야 도대체? 안 그래? 거기까지 듣고 나니 도저히 더는 가만 참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시락이고 뭐고 일단 다 내려놓고 들어가 대놓고 따지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만 더 가관인 장면을 목격해버리고 만 거예요. 대표놈이 글쎄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더니 그 물을 남편에게 그대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읍스, 실수로 부어버렸네. 괜찮지? 어? 거기서 저도 완전히 눈이 뒤집혔죠. 저는 내려놨던 도시락통에서 담아온 미역국통을 꺼내들고 가서는 대표는 면상 위에 그대로 부어버렸어요. 뭐야, 이년, 야, 너 미쳤어? 누군데 어디서 이따위 행패야, 인연이? 여보? 여보? 뭐야, 인연이 네 와이프야? 남편은 대표놈의 구두를 그대로 손에 든 채 얼어붙었고 대표놈은 불시의 습격에 당황한 눈치였죠. 그래, 내가 이 사람 아내다. 야, 이 새끼야. 네가 감히 내 남편한테 이딴 짓을 시키고 조롱까지 해야 돼? 내가 너 가만 놔둘 줄 알아? 이 새끼, 너 단단히 잘못 걸린 줄 알아. 내 남편이 순하고 착해서 고분고분 네 그 괴롭힘에 다 당해주니까 나도 비슷한 줄 알았겠지만 전혀 아니거든?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줄 제대로 된 어른이 없이 자라다 보면 제 스스로가 저를 지켜야 했고 전 어릴 때부터 동네 깡패나 술주정뱅이 아저씨들과도 맞붙어 이겨먹었던 소문난 쌈딱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길러진 성깔이 남편 만나고 잠잠해졌다가 또 이렇게 한번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더군요. 중간에 함부로 해고하려고 별 지랄을 다 떨어댔어도 그래도 내가 복직 이후로는 별 잡음 없이 잘 다니기도 하고 또 딴 직원들은 잘 대해줬다고 해서 도시락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니 뒤에서 이딴 짓이나 벌이고 있어? 그럼 내가 이딴 놈 원하지도 않는데 받아주고 이 정도 즐거움도 못 누리나? 즐거움이라고? 넌 너보다 약한 사람 괴롭히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게 그게 즐거움이냐?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 인연이 근데 사고 나고 목 같은 놈 받아줬더니
대표란 인간의 밑바닥 같은 모습에 정말 환멸감마저 들더군요. 사실 그때 그 사고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희 남편은 신체적 핸디캡을 갖게 됐었거든요. 영영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거였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참 힘든 시간이 걸렸었고요. 하지만 결국 어쩌겠어요. 아픈 몸도 고장이 나버린 신체도 어쨌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어려움도 모자라 그 일로 부당해고까지 당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해고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된 거잖아요. 남편은 현장직 종사자도 아니었고 그저 출근하면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만 쓰는 사무직인데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아무리 업무의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도 남편이 하는 직무는 휠체어 타는 사람이라고 못하는 일도 아니었고 사고도 남편의 잘못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벌어진 일이었고요. 그건 엄연히 부당해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을 걸었고 긴 싸움 끝에 결국 승소해 남편은 복직에 성공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 뒤로는 당연히 큰 문제 없이 잘 다니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직장서 잘렸다 복직했다고 혹시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없어? 대표가 혹시 고깝게 대하거나 그러진 않아? 자기가 한번 잘났는데 소송까지 해서 다시 들어간 거잖아. 아니야, 전혀. 다닐만해, 정말. 직원들이 그래도 나랑 오래 봐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배려도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리고 대표 태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그런 남편의 말에 안심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 남편은 그동안 대표란 놈한테 이렇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던 거였어요. 당신은 왜 도대체 나한테 말을 안 했던 거야? 이런 일을 대체 얼마나 당해왔던 거냐고. 난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향한 제 물음에 남편 대신 대표놈이 답하더군요. 그럼 뭐? 내가 저런 놈 다시 받아줄 때 오냐오냐 떠받들어 주기라도 할 줄 알았냐? 무식한 거지 순진한 건지. 당연히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내가 뭐 할 거 안 해주는 게 있나? 돈 꼬박꼬박 주지, 일 꼬박꼬박 시키지.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는데? 주제넘게. 내가 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할 거 아니야. 여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딴 놈 밑에서 버틴 거야 대체. 당신이 너무 마음 아파할까 봐 그랬지. 그리고 그보다 사실은 일자리 잃을까 봐 그랬어. 내가 문제 제기하면 결국 잘리는 건 나을 거 아니야. 이 회사가 이 대표 건데 내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 그럼 당장 나가서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이런 다리 가진 나를 과연 누가 뽑아줄까? 그래서 걱정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 일들에도 그렇게 마음 쓰고 고생하는 당신인데 내 일만 오죽했겠어. 당신은 아마 나보다도 몇십 배로 더 마음 아파할 텐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그런 저와 남편의 대화에 대표란 인간은 픽 웃으며 조롱을 해댔죠. 웃기고들 앉아있네. 야, 니들 둘이서 무슨 멜로드라마 찍고 앉았냐? 어? 그딴 쌉소리 짓거릴 거면 방 잡고 하고. 너 미친년,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회사에 들이닥쳐서 그것도 내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가면 미역국을 들이부어? 나 당장 니들 둘 다 고소 때릴 거야. 나 지금 화상 입게 생겼고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받아서 일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거든. 대표는 열을 내며 팔짝팔짝 뛰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웃기지도 않아서 정말. 저는 생지랄을 해대는 대표놈을 보며 전화를 한 통 걸었죠. 난데 내가 지금 여기 사례에 딱 들어맞는 회사를 하나 찾았거든? 그리고 역대급인 놈도 하나 발견했고. 그래서 여기로 와서 전수조사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게.
웃기고 앉았네. 어이, 아줌마, 뭐 역할극해? 007 놀이 같은 거 하는 거야? 아줌마가 뭔데 우리 회사를 전수조사를 해라 말아야? 아줌마, 뭐 검찰청장 와이프라도 돼? 뭐 대통령 영부인이야? 집값게 무슨 힘이 있다고 감히? 내가 경찰청장 와이프, 대통령 영부인은 아닌데 그래도 니깐 놈 하나쯤 조사할 힘은 있거든? 그리고 미안한데 난 하려면 경찰청장 대통령을 하지 째째하게 그런 와이프 노릇은 안 해. 네가 뭔 일 당할지 궁금하면 좀만 기다려봐. 곧장 여기로 사람들 올 거니까. 제가 대표에게 했던 말은 단순 협박이나 과시는 아니었어요. 정말 곧 그 회사로 조사단이 들이닥칠 예정이었죠. 사실 남편의 사고 이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을 깊이 하기 시작했어요. 저 스스로도 미안하고 반성되는 말이지만 남의 일을 때는 못 느꼈던 부당함이 내 남편, 내 가족의 일이 되고 보니 너무 우리 일상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당장 휠체어 탄 내 남편과 들어갈 수 있는 식당도 많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고 세상에 외쳐 바꾸고 개선해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였죠. 결국 전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고 현장에서 시위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 현장 조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 별별 부당한 일들을 목격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열뻗치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항상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하곤 했었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까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줄은 나 정말 몰랐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진짜 미칠 것 같아. 이번에 우리가 담당하게 된 케이스는 어떤 줄 알아? 이 여자분 경우엔 전국에 지부까지 있는 큰 회사 직원인데 상사한테 부당한 언행도 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줄 알아? 이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어. 6개월이나 정직당한 거라고.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진짜 수법도 너무 교묘하고 못해 처먹은 거 있지. 그 직원은 그런 차별에 참다 못해 겨우 맞선 건데 그걸 폭언이니 근무지 이탈이니 하는 죄들로 뒤집어 씌워서는 중징계를 때려버린 거지. 이번 케이스도 너무 화가 나서 이거 끝까지 꼭 싸울 거야 우리. 여보, 세상엔 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모르고 아니 외면하고 살았다는 사실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 남편은 항상 함께 화내주기도 하고 저를 달래주기도 했죠. 그리고 한편 좋은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유진아, 나 이번에 구의원 한번 도전해보려고. 진짜? 너무 잘 생각했어. 오래 고민하더니 결국 용기 냈구나?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사실 이런 복지 쪽 일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국회의원만큼 막강한 힘을 갖진 못해도 구의원이 되면 더 면밀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행사할 수 있겠더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백날 운동하고 시위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묵살당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용기 내보기로 한 거야. 함께 일하는 시민단체에서 저와 제일 친했던 동료이자 막역한 친구가 지방의회 의원에 도전하게 됐죠. 그리고 구의원으로 당선이 된 후 장애인 복지분과에 소속되어 열심히 일을 하게 됐어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당한 일들 보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 줘. 그리고 내 임기 기간 동안은 특별히 차별사례 조사기관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사례 제보는 많을수록 좋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더 조사하고 처벌도 하고 할 예정이거든. 그런데 마침 제가 정확히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으니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전 곧장 그 친구에게 연락해 제보를 해버린 거죠. 제가 남편에게 미안해하고 대표놈이 날뛰어대는 와중에
그렇지 않아도 사례조사에 한창이던 구의회 소속 같은 팀 사람들이 내가 보내준 조서를 받고 회사로 단체로 왔더군요. 그렇게 구의회 차원에서 실시된 조사는 지방자치의회 회의에서 논의되고 일은 점점 커져 결국 법정으로까지 넘겨지게 됐어요. 그 난리가 발생하고 난 다음 날 저는 오래 생각하다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근데 당신 말이야, 왜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어? 물론 잘릴게 두려웠을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다니는 건 그건 정말 너무한 거잖아. 나한테까지 말을 안 해준 건 솔직히 좀 섭섭하고 서운했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백방으로 뛰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인 당신의 아픔은 모르고 있었나 싶어서 스스로 무력감도 들고 죄책감도 들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날 못 믿어한 건 아닐까, 내가 못 믿어서 말하지 않은 건 아닐까, 그 사실도 너무 슬프고. 당신이 못 믿어서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사실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당신이 어떤 사례자들을 만나고 어떤 경우들을 접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 당신이 늘 그런 얘기들 들려줬었잖아.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 말이야. 분통 터지고 화나고 억울하고 그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를 키우면 오히려 손해보는 건 약자구나. 어차피 이 세상은 냉정하고 잔인한 곳인데 무슨 정의 구현을 바라고 무슨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던 거야. 절대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더군요. 저는 정의감에 불타했던 일들이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했던 말들인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내 말들이 남편에겐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었던 거였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거기에 대응해도 제대로 처벌받기는커녕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괴롭힘만 더 심해지는 경우들에 대해 많이 듣게 되면서 남편은 그래, 나만 좀 참으면 되는데 뭘 하고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나도 되들어도 봤어. 근데 돌아오는 건 더 견디기 힘든 말들, 더 견디기 힘든 모욕들이었어. 결국 그냥 체념하게 되더라. 그게 답이라는 걸 자꾸만 배워갔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 만약 내가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었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겠지만 내 스스로 내가 못났다고 생각이 들고 이곳에서 정말 내가 1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확신이 안 서니까 자꾸 그런 가스라이팅에 지배당했던 거야. 대표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 그렇게 부당한 일에도 순응하는 무난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 같아. 나 스스로도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아니야. 그게 왜 부끄럽고 창피해. 그건 당신 탓이 아닌데. 당신은 피해자일 뿐이잖아. 그놈이 잘못한 거고 그놈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당신 탓하지 마. 응? 부당한 일에 점차 길들여지고 그렇게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진 스스로를 또 자책하기까지 하는 남편의 모습에 어찌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던지 목이 다 메어오더군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놈이 그동안 무슨 일을 벌여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대표놈 정말 제 생각보다 더 못돼 처먹은 놈이더라고요.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놈도 완전 전형적인 놈이야. 몸 불편한 사람 고용했다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챙기고 그 안에서는 또 차별하고 괴롭히고 이런 파렴치한 놈들 참 많이 봐오는데 어쩜 이렇게 잡아도 계속 나오니? 다들 어디서 똑같은 훈련이라도 받는 건지 뭔지. 근데 있지. 내가 이 일 그래도 꽤 해오면서 느낀 건데 나쁜 놈들 사이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나쁜 놈들의 법칙? 그게 뭔데? 나쁜 짓을 딱 하나만 하는 나쁜 놈은 없다는 거야.
신체적인 약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회사가 과연 다른 건 정상적일까? 노,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좀만 들춰봐도 영 구린 데가 한둘이 아니더라고. 결국 대대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한둘이 아니더라. 뭐 각종 지원금 꼴꺽하고 각종 수칙 어기고 임금 체불하고 그런 건 그냥 예사야 아주. 놀랍지도 않지 뭐. 아, 그리고 성차별 행위도 만연하더라. 거기 대표랑 이사란 놈이 아주 사촌지간이더라고. 근데 여자 직원들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도 일삼았던 거 있지? 자기들 방으로 불러서는 은근슬쩍 기분 나쁜 농담하고 거기에 이의 제기하면 난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어린 사람들을 완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짜 못된 게 뭔 줄 알아? 이 대표랑 이사랑 서로 사촌지간인 걸 나머지 회사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사한테 당한 여자 직원이 대표한테 가서 그걸 그대로 이르잖아? 그럼 대표놈은 바로 이사랑 내통해서 그 여자 직원을 더 타겟팅하는 거야. 그러니 누가 거기서 버티겠어. 결국 그 둘한테 계속 당하다 제 발로 나가는 거지 뭐. 와, 진짜 상상 이상의 나쁜 새끼들. 그럼 그놈들 신고한 사람은 없었어 그동안? 왜 없었겠어. 근데 뭐 증거랄 것도 없고 그래서 매번 제대로 조사조차도 안 된 모양이더라.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고소를 했다가 고소 취하는 적이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로 고소하면 너만 힘들 거다. 고소가 그렇게 쉬운 건 줄 아냐. 몇 달 몇 년이 질질 끌 수도 있는 건데 그때까지 너 진 다 빠지게 할 거다. 어디 취업하든 소문 낼 거다. 이딴 식으로 협박까지 해서 강제로 취하게 만들었던 거 있지? 진짜 가지가지 아니니? 결국 그 모든 일들의 결과로 대표와 이사 두 놈은 각각 개인 처벌을 받았고 회사 역시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영업이익도 마이너스로 가던 회사가 3개월이나 영업정지가 되면 직원들이 월급도 안 나오는 코딱지만한 회사를 누가 지키고 앉아있어 주겠어요. 결국 회사는 문 닫고 폐업하는 수순으로 갔죠. 각종 부당 언행들로 벌금 왕창 물고 직원들 퇴직금까지 챙겨주면서 결국 대표놈은 완전 전 재산 다 잃게 생겼더군요. 그게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한 대표놈은 억울했던 건지 저한테 개인적인 소송을 걸고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니년 가만 안 놔둔다고 했었지? 감히 함부로 들이닥쳐서 나한테 미역국까지 부어놓고 그냥 가만히 넘어갈 줄 알았다면 우산이지. 내가 너 때문에 지금 화상까지 입었고 심적 피해도 너무 심각하거든? 내가 이걸로 소송 들어갈 거야. 그리고 소문도 다 퍼뜨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무슨 인권 운운에 대는 시민단체에서 일한다는 년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온갖 유튜브 신문에다 다 퍼뜨릴 거라고. 이거 진짜 무슨 아니냐? 내가 진작에 알아봤지. 원래 인권이 어떻니, 민주주의가 어떻니, 정의가 어떻니 이 지랄 해대는 것들이 뒤에서는 더한 짓하고 뒤가 구린 법이거든. 이딴 짓하고 무사히 살 수 있을 줄 알고 안일하게 생각했나 본데 내가 니년 민낯을 까발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민단체니 뭐니 이딴 위선적인 짓거리하고 돌아다니면서 뒤에선 사람 괴롭히고 화상까지 입히는 년이라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전국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못났다 못났어. 와, 넌 어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못났고 찌질하고 추잡하기만 하니? 그렇게 열등감에 무식함에 못난 점들로만 똘똘 뭉치기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 다 못했다. 야, 네가 화상을 입어? 아주 혼자 뭘 얼마나 잘 처먹었는지 얼굴이고 목이고 허연히 피둥피둥 살만 오르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구만. 대인 자국이 여기 어디 있는데? 그렇게 드러나는 자국이 있어야만 화상인 줄 알아? 내 얼굴도 화상을 입는 거라고.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제껴? 웃기고 있네. 야, 그 미역국 애초에 뜨겁지도 않았어, 이 멍청한 새끼야. 뭘 따지려면 제대로 준비나 하고 걸고 넘어져. 사실 그날 도시락을 준비해 나르는 길 동생의 차에서 미역국을 보온병에 안 넣었던 사실을 깨달았었거든요. 어머, 나 너무 멍청했다. 왜 그래, 언니? 못 빠뜨리고 왔어? 아니, 이 보온병 말이야. 내가 여기다가 미역국을 넣고 저 물통에다 식혜를 넣는다는 걸 2개를 깜빡하고 바꿔놓은 거 있지. 에이, 가뜩이나 더워서 에어컨 찬바람 쌩쌩 다 틀고 달려왔는데 미역국 다 식었겠다. 정말? 한번 봐봐. 어머, 진짜 다 식었네? 어떡하면 좋냐? 어쩔 수 없지 뭐. 이따 가져가서 전자레인지 한 번씩 더 돌려서 드시게 해야겠다. 나 요새 왜 이러니 정말? 정신줄을 어디다 놓고 다니나 봐 아주. 그렇게 저의 덤벙거리는 성격 덕분인지 탓인지 미역국은 차게 식어버렸었고 저는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한 뒤 미역국을 대표놈의 얼굴에 부은 거였죠. 설마 그 정도도 계산하지 않고 그런 무모한 짓을 했겠어요? 사람 얼굴에 팔팔 끓는 뜨거운 걸 들이부었다가 무슨 꼴을 당하라고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런 짓은 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차가운 미역국이었다는 증거가 있어? 난 그때 분명히 팔팔 끓는 뜨끈뜨끈한 미역국을 뒤집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게 뜨끈뜨끈 끓는 거였으면 넌 이미 내 앞에서 이러고 서 있지도 못했어야지. 그리고 증거? 증거 있지. 아주 정확하게 녹음된 블랙박스 내용이 아마 찍혀있을 텐데. 소송 한번 걸고 들어와 봐. 내가 법정에서 그걸 증거로 틀어줄 테니까. 결국 제 방어의 대표놈은 꾀갱하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고 대신 제가 역으로 고소를 들어갔어요. 사실 그 일이 있기 한참 전부터 뭔가 이상하고 찜찜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여보, 왜 다리에 자꾸 이렇게 같은 빨간 자국이 있는 거야? 무슨 물집 같기도 하고 어디 데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뭐 뜨거운 데 데이거나 그런 거야? 아니, 그냥 정수기에서 물 따르다 실수로 가끔 좀 튀었나 봐. 아무래도 아직 휠체어에 적응도 안 되고 몸이 불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네? 뜨거웠겠다. 조심해야지. 아니야. 이거 뭐 별로 심한 것도 아니고 아무 느낌도 없었어. 괜찮아. 남편은 그냥 본인 실수라고 둘러댔었고 별로 심한 자국은 아니니 저도 그냥 조심하라고만 하고 넘겼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국 역시 대표놈이 매번 그래왔던 거 있죠? 제가 갔을 때 목격했던 것처럼 차가운 물을 남편한테 붓는 것쯤은 뭐 늘 있는 흔한 일이었고 어떨 때는 정수기 뜨거운 물을 실수로 튀긴 척하고는 너 다리 불편하니까 이런 감각도 안 느껴지지 않냐고 망언까지 해댔던 거예요. 뜨거운 걸로 화상 입은 건 지놈이 아니라 내 남편인데 어따 대고 뻔뻔하게 고소질 운운을 한 건지 대체.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 부분까지 제대로 처벌받게 해줬죠. 여보, 그 대표는 말이야.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입원? 왜? 어디 아프기라도 하대? 뭐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어디 가서 사기치다가 걸렸는데 알고 보니 그 사기 피해자 중에 주먹 꽤나 쓴다는 남자가 하나 껴있었나 봐. 그래서 그 남자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전치 10줄 했나? 아무튼 여기저기가 다 부러지고 터지고 난리가 나서 입원을 했다는 거야. 아이고, 그 새끼 내가 언젠가 그런 일 한번 터질 줄 알았다. 그렇게 된통 당했으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러고 다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 어디 가서 남들 뒤통수 치고 사기 쳐먹을 생각이나 하다니. 사람 진짜 안 변한다, 안 변해. 그러게 말이야.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악랄하게 굴더니 또 주먹 좀 센 사람한테는 그러고 얻어터지고.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싶어, 정말. 약자만 골라 괴롭히던 강약 약강의 찬영이 완전 지보다 강한 놈한테 제대로 잘 걸렸네 뭐. 그런 놈은 그렇게 한번 흠칫 당해봐야 돼. 어법임 제대로 맞았네 뭐. 그런다고 정신을 차릴란 간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은 시원하다 시원해. 고소도 하고 벌금도 먹이고 처벌도 받게 했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선 저놈을 내가 한 대 흠신 두들겨 패줬어야 하는데 하고 아쉬운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물론 이젠 저도 어린애가 아니고 아이 둘까지 키우는 엄마다 보니 그런 짓을 차마 실천에 옮길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절 대신 누군가가 그렇게 그놈을 실컷 두들겨 패줬다는 소리를 들으니 어찌나 속이 다 시원하던지 그날 밤은 정말 꿈도 안 꾸고 푹 잤던 것 같아요. 참 별나고 파란만장했던 그 난리통을 다 겪은 후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그 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이직에 성공했어요. 지금 남편이 다니는 곳은 말로만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닌 약자들의 인권과 권리에 정말 관심이 많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남편 외에도 귀가 불편하거나 손이 조금 불편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모여 동등하게 일하고 있죠. 저는 계속해 전에 일하던 시민단체에서 쭉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책임자급 위치가 됐고 여전히 세상엔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보단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이제는 전처럼 그런 현실에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희망을 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보, 요즘 당신 보면 전보다 훨씬 밝고 기운차 보여서 너무 좋아. 당신 덕분이야. 어차피 내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모든 걸 바꿀 순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라도 차근차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건 모두 당신을 보면서였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참 다사다난했던 제 인생이지만 이제 저는 제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원망하거나 박복한 저를 탓하지 않아요. 대신 주어진 삶을 더 긍정적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크고 작은 행복들이 저희 가족과 또 우리 사회에 찾아와 줄 것을 믿으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웃에도 감사와 행복이 가득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